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오늘 이 첫 개강이고 선생님들이 이제 올해 이제 다짐을 하고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이번에 1, 3월 강의 계획이 어떤지 잠깐 이제 안내를 하고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사실 특수에서는 저희가 전공이 세 가지가 있죠. 유특도 있고 초특, 중특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특하고 유특하고 수험에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유초반 따로 중등반 따로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요. 실제 저희 작년에 이렇게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유초와 중등을 이제 분리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유초반이 왜 분리를 했냐라고 이제 본다면 아까 시험의 스타일이 다르다라고 했었었죠. 그래서 유아특수 선생님들은 일반 유아를 실제 또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시험의 문제의 비중을 보면 50대 50이거든요. 그래서 특수교육학에 해당하는 전공 지식을 중등처럼 깊게 할 필요가 사실은 최근에는 없이 일반 교과와 특수에 관련된 어떻게 보면 균형을 적절하게 이루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초등특수 같은 경우도 과거와 달리 일반 초등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초등에 관련된 저희가 80점 만점에서 40점 거의 가까이 39점 정도가 일반 초등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거든요. 그리고 작년만 제외하고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기존의 초등은 거의 기출 위주로 문제가 또 출제가 되다 보니까 역시 중등처럼 깊고 그다음에 넓게 보는 것보다는 기출에 일단 기본에 충실하는 것 위주로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중등에 해당하는 깊게 보는 시간보다는 일반 교과랑 좀 더 균형을 맞추면서 공부하는 커리큘럼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유초반을 최초로 이제 분리를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합격을 하려고 한다면 일단 유초 선생님들은 일반 교과와 일반 해당하는 이제 일반 유아, 일반 초등 내용들도 1월 달부터는 공부 계획을 좀 더 철저하게 잘 세우셔서 균형 있게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렇다면 1, 3월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깊게 보는 것은 추후에 3, 4, 5, 6에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출에 나왔던 기본 내용들을 우선 충실하게 하는 걸 위주로 강의가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노량진 이제 저희 최초죠. 저희 서진특수만 유초 딱 분리를 해서 저희가 전문반 운영이 된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는 내일 중특도 또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 탕 지금 뛰고 있어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공부의 시작이죠. 그래서 끝내주는 기본 이론반이라고 해서 빌드업을 하는 시기인데요. 우선은 제가 예시를 들면서 기출에 관련된 내용들을 확실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건데 결국은 1, 3월의 내용은 유초 중에 나왔던 기본 내용들을 얼마나 튼튼하게 내용을 충실하게 배우는지 그런 커리큘럼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저희가 구조화를 열심히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구조화라고 하는 것은 도식화, 마인드맵, 부르는 용어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선생님들이 이제 처음 저희가 앞으로 수업을 시작을 할 때는 전체적인 우리 장애 영역이 16개가 있는데 그 16개를 4권에 해서 오늘은 이제 1권이죠. 1, 2, 3, 4 이렇게 4권에 거쳐서 저희가 10주 정도 예상을 하고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훑어보는 것으로 이제 전체적이라고 한다면 정서및 행동장애 1파트, 2파트, 세 번째, 네 번째 파트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훑어보는 시간, 그다음에 도식화, 그리고 본문의 내용, 또 다시 전체 도식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머릿속에 구조화 잡는 내용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게 1, 3월의 구조화를 잡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내용이 어떤 카테고리가 있는지 헷갈려서 정답을 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제 숙제를 제가 이제 오늘부터 내려고 하고요. 작년에 없었던 숙제는 구조화를 베껴 쓰는 거를 해서 저희가 열심히 선생님들 인출을 1월 달부터 좀 더 시키는 걸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구조화를 굉장히 열심히 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노량진에서 굉장히 제가 오래된 강사입니다. 가장 오래된 강사인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유초가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를 이제 잘 파악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계속 과거 우리가 유초는 정말 기본에 충실하면 확실하게 선생님들이 특수교육학 부분은 어렵지 않게 공부를 하는 시기인데 작년만 임용해서
역대 최고로 초등이 중등보다 좀 더 어렵게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등처럼 깊게 공부할 수가 있는 초등은 양이 아닙니다. 왜요? 일반 교과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특수교육학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깊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틀리는 문제 걱정하지 마시고 실수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이제 저희 합격한 제자들을 보면 컷보다 보통 10점, 20점까지 높은 제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중등처럼 공부해서 작년 어렵게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어떻게 20점까지 높았을까? 결국 기본에 실수하지 않아서 그렇게 점수가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일단은 깊게 그리고 좀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하는 것보다는 1, 3월에는 얇고 넓게 보는 시야를 좀 더 가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시야를 넓히는 걸로 1, 3월은 선생님들이 공부의 방향을 잡으시면 되고요. 오늘 이제 금요일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실 어제 새해가 됐다고 해서 뭔가 크나큰 변화는 없지만 선생님들은 나름대로 계속 공부 계획을 잘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 계획을 할 때는요. 1, 3월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16개 영역이 있다라고 15개, 16개 뭐 이렇게 본다면 영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일주일 단위 하루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쪼개서 공부하실 때 실질적으로 굉장히 시간이 좀 더 선생님들이 본다면 우리가 이거 언제 공부하지? 이러고 따라가는 거에 급급할 것 같아요. 왜냐? 일반 교과로 같이 지금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의 듣는데 거의 1, 3월을 보내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열심히 들으면서 그때그때 선생님들이 하는 일만 한다면 정말 그래도 내가 3월달 중순 초에는 내가 몰랐던 것도 이 정도까지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오늘 개강을 했지만 선생님들은 10주 정도 해서 저희가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는 것들이 있다. 이제 시간표를 잠깐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인강 선생님들도 들으시니까 인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촬영된 강의를 내일 업로드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보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유초반의 강의라고 했기 때문에 유초반 선생님들에게 어떤 것들을 또 혜택을 줄까라고 해서 작년과 다르게 좀 더 혜택을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장특법 특강을 따로 진행을 하는데 장특법과 점차 특강은 저도 있지만 지금 이제 2차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신 현직 교사 출신 정조일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조일 선생님이랑 같이 조인을 해서 이런 장특법과 점차 특강이 진행을 하는데요. 선생님들이 이제 보시면 앱이 있어요. 이미 그 정조일 선생님이 앱으로 장특법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주는 앱이라든지 이런 총론 또 특과정이라고 하는 앱이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수시로 들어가서 테스트 해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건 이제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앱인 거고 강의는 또 따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1, 3월에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중간에 저희가 장특법 특강이 업로드가 됐습니다. 꼭 수강하세요. 왜냐면 저희가 아직 교재를 작업을 하지 못해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점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1, 3월 선생님들에게는 꼭 1, 3월이 아니더라도 추후에 이런 특강들이 올라가니까 꼭 참고로 하도록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게 이제 모든 강사들은 아닐 건데 전문 이걸 특강으로 하시는 교수님. 그래서 실질적으로 웩슬러 5라고 한다면 저희 교과도 있지만 전문 상담에서는 검사 도구를 다루는 교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담 교과 선생님이 웩슬러를 특강으로 해서 해주신다고 해서 특수에 맞게 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웩슬러 5 특강을 저희가 선생님들에게 이제 작년과는 다르게 진행된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도식과 정리는 이제 저희가 아까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부분 도식화하고 본문 내용 보고 또 전체 도식화를 훑어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전체 도식화를요 한꺼번에 마지막에 정리할 수 있게끔 또 선생님들에게 이제 이렇게 영역별로 도식과만 묶어서 들을 수 있게끔 또 혜택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역시 작년과는 다르게 오프라인으로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 2, 3, 4권이 끝나면 선생님들은 기본 내용을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실제 이 장소에서
시험을 제가 문제를 출제하고 기본적인 문제들을 시험을 볼 거고요. 그래서 총괄평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적도 산출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해드릴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에 따라서는 아직은 제가 지금 교재라든지 2차라든지 막 너무 바빠가지고 진행은 하지 않고 있지만 주요 강론도 조만간 좀 찍을 거거든요. 그러면 중요 강론이라고 하는 건 선생님들이 1학년에서 4학년 동안 배웠던 전공책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대부분 지적장애라고 한다면 송중만 교수님 지적장애 학생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강론으로 수업을 하셨을 겁니다. 그럼 그런 강론에 해당하는 것을 제가 기출과 또 연결해서 쭉 새로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업로드를 시킬 거거든요. 그럴 때 무료로 이제 선생님들의 등수에 따라서 선택하고 싶은 전공을 무료로 좀 더 들을 수 있게끔 또 혜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공부만 열심히 하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이런 혜택들은 내가 비용을 드리는 것보다 무료로 들을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강론도 무료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총괄평가는 직강생이든 인강생이든 그래서 인강생 선생님들도 실제 그날은 직접 모셔가지고 시험 볼 수 있게끔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선생님들보다 훨씬 더 대상수가 많겠죠. 그렇다는 건 경쟁률이 훨씬 더 높아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선생님들이 온라인에 형성평가 간단한 문제가 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무료로 제공하는 것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할인에 관련된 내용들은 선생님들이 이제 중간중간 조금 더 체크를 해보시고 공부하시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특수교육학 위주로 1, 3월 강의가 있고 3, 4, 5, 6이 있고 그다음에 문풀, 모고가 있지만 그 안에 아까 점자 특강도 선생님들이 공부하셔야 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도 하셔야 되고 유특은 또 유아특수교육이라고 하는 과목이 따로 있고 초등은 특수교육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영역이 또 따로 있고 또 유아초등 또 교직론술 따로 있고 이건 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강의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쁘게 보내는 이제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교직론술 각각의 말씀드렸던 별도의 강의들도 있고 기출 키워드 특강이라든지 연도별 기출 분석의 특강들은 추후에 선생님들이 이제 필요하신 분들만 선택적으로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직강생 또 이제 위주로 이제 또 구분을 이건 공통적인 혜택이고요. 직강생들은 도식화 그래서 가리고 베껴 쓰고 비교하기라고 하는 걸로 말을 했지만 사실 가려서 쓰세요라고 한다면 지금은 되지 않아서 이제 숙제로 아까 낸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서면 행동장애가 만약에 다 끝난다. 그럼 선생님들은 백지로 A4 백지로 도식화에 있는 걸 똑같이 베껴서 쓰는 연습을 해서 제출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하지만 선생님들이 쓰는 것부터가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연습이거든요. 그래서 보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전사 옮기는 것도 머릿속에 계속 구조하는 어떤 기본적인 틀이 되는 거니까 이왕이면 직강생 선생님들은 한 사람도 빼먹지 말고 이런 과제를 냈을 때는 꼭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그걸 제가 다 스티커에 쿠폰으로 이렇게 도장이라든지 체크를 다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채우는 선생님들은 역시 쿠폰 제도에서 커피 쿠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혜택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이 도식화에 백지로 숙제 내면 이제 꼭 해오시고 또 한 가지는 미리 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다음 주에는 자폐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영우를 좀 간단하게 유튜브로 시청을 하시면 훨씬 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공부하실 때 이해가 많이 되니까요. 우영우를 짧은 시간 동안 이제 관람 아니면 시청하는 것도 숙제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끈기관리반이라고 해서 오늘 스터디 선생님들이 작성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작성해서 제출을 하시면 저희가 스터디도 구성하고 그 안에서 관리도 이제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끈기관리반이라고 해서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생활점검 그리고 아니면 컨설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중간중간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꼭 정해진 기간 내에 해주셔야만 선생님들이 이런 혜택을 보시고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쭉 살펴보니까 이렇게 스터디 안에서 윈윈한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차를 다 같이 합격하고 2차 같이 준비하시고 그래서 스터디는 사실은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의지할 수 있는 대상 내 마음을 알아주는 대상 이게 이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말을 하지 않아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꼭 스터디를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총괄평가를 본다고 했는데 형성평가도 볼 겁니다. 그래서
1권 끝나면 1권에 끝나는 해당하는 내용을 제가 할 건데요. 사실 어렵지는 않고 저희가 이제 중간중간 교재 보면 기출문제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기출문제를 다 풀면 좋은데 사실은 너무 양이 많습니다. 우리는 한 해에 하나의 전공만 나오는 게 아니라 유아, 초등, 중등이 3가지 전공이 나오다 보니까 다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풀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중간중간 겹치는 내용들은 이렇게 하나씩만 뭐 선택을 해서 풀고요. 나머지들은 제가 또 이제 엮어서 기출문제 위주로, 즉 교재에 있는 내용들 위주로 형성평가 문제를 낼 거예요. 그래서 형성평가를 1권이니까 사실 장애 영역을 따진다면 정서 자폐는 양이 적지만 문행이 거의 3분의 2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선생님들이 전체적으로 훑어봐야 형성평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권 끝나고 나서는 저희가 형성평가도 또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형성평가 끝날 때마다 선생님들이 또 보상을, 요즘에는 좀 뭔가 있어야 또 열심히 하는, 그죠? 힘이 좀 더 나고, 그래서 커피 쿠폰 또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형성 평가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는 쓰는 연습을 많이 시키는 게 좋다라고 해서 저희 유초반 선생님들, 기존의 수강생뿐만 아니라 저희 계속 이제 기출과 관련되어 있는 뭐 선배들, 기출과 관련되어 있는 선배들이라고 한다면 기존에 뭐 이렇게 임용과 관련된 저희 제자들이 쓰는 연습을 많이 시키세요. 그래서 쓰는 연습을 많이 시키는 게 글자도 좀 더 또박또박 시키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글씨를 쓸 때 좀 성의 있게, 오래 걸리더라도 성의 있게 쓰는 게 나중에 훨씬 더 유리한다. 이렇게 글을 딱 볼 때 훨씬 더 잘 익히는 게 중요하잖아요. 특히 논술 같은 경우는 또 같이 연계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형성평가라고 하는 것도 선생님들이 볼 때는 글씨를 좀 더 좀 신경을 쓰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웹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인증할 수 있는 것도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건 추후에 저희가 조금 더 안내를 이제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어디로 들어가는지 이제 저희 학원 측과 연결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 인강생 이제 여러분들도 작년엔 또 하지 않았는데 스터디 이제 구성, 저희가 이제 각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관리는 해드리는 건 이제 저희가 한번 이제 고민을 해보려고 지금 하는 거고요. 스터디 구성은 인강생들은 인강생들, 직강생은 직강생들끼리 이렇게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인강생들은 지역과 상관없이 요즘에 스터디를 하실 때 줌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요. 뭐 전화 스터디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시던데 대부분 줌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강생 선생님들도 원하시면 스터디를 저희가 구성을 해드리는데 다음 주 수요일, 그럼 다음 주 수요일이 아마 8일까지 거예요. 인강생 분들은 8일까지 저희가 이제 문자로 또 보내드리도록 할 거니까 그걸 연구소에 보내주시면 그에 따라 스터디를 구성을 해드린다라고 해서 신청 기간 내에 수요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몇 시까지인지는 또 문자로 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강생 선생님들이 보는 형성평가 자료도 작년에는 올라가지 않았는데 똑같이 좀 올라가도록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괄평가는 인강생 선생님들도 같이 오셔서 꼭 시험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또 이제 중간중간 혜택들은 이제 강의 중에 제가 언급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사실 오늘 장애 영역이 정서 및 행동장애와 자폐라고 써 있지만 이거 순서대로 딱딱딱 정해지면 너무 베스트죠. 그런데 조금씩 밀릴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저희가 이 강의를 진행을 하다 보면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정서 및 행동장애만 오늘 다 끝낼 수 있을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이렇게 밀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서, 자폐, 문행 순서적인 건데 이제 미리 또 말씀을 드리면 유특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정서, 자폐, 문행이 거의 시험 문제 중에서 30점, 그러면 일반 유아 80점 만점이고요. 즉 전공 지식은 80점 만점에서 일반 유아까지 섞이는데 일반 유아 같은 경우 이제 50%라고 했으니까 40점이 일반 유아 정도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40점 안에서 많게는 30점 정도가 거의 3가지 영역에서 나올 정도로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유특 선생님들은 정서, 자폐, 문행
물론 이제 당연히 초등 선생님들도 중요하긴 한데요. 문제 비중으로 따지자면 발달 지체라고 묶어서 이 부분이 유특 선생님들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된다. 그러면 정말 꼼꼼하게 공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당연히 이제 초등 같은 경우도 정서와 교과가 엮일 수도 있고 자폐와 또 이제 교과가 엮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반 초등에 어떻게 보면 교과가 계속 섞이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일반 초등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저희가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문행 같은 경우는 문행만 자체적으로 초등도 출제가 되는 경우, 그래서 굉장히 내용이 선생님들이 꼼꼼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꼼꼼하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나중에 보면 거의 인출하려면 암기까지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지적장애도 있고 통합교육도 있는데, 사실 이제 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유특 같은 경우는 통합교육이 유아특수교육에서의 내용이 훨씬 더 또 많이 비중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교육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직강에서 하는 내용은 주로 초등 위주로 선생님들이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학습장애는 유특은 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강된 선생님들은 학습장애 부분을 저희가 진행을 할 때는 굳이 오지 않으셔도 된다, 이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전과 평가라고 하는 것은 검사 도구거든요. 근데 최근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다 이제 검사 도구를 활용해서 진단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많은 비중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검사 도구가 웩슬러이기 때문에 아까 저희 전문 상담 선생님이 오셔서 특강을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전과 평가를 이제 저희가 별도로 저랑 정도희 선생님이랑 이제 파트를 나눠서 찍으려고 하는데, 이 부분을 또 전 직강으로 듣고 싶어요라고 이제 원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는 별도 인강으로 제공이라고 했지만 이건 정도희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서 저희가 직강으로 원한다면 직강으로 또 해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2권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3권부터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의사소통인데 유초반에 분리한 이유가 가장 뚜렷한 게 여기입니다. 3, 4권에서부터 중등은 굉장히 난이도가 깊고 그 다음에 자세하게 봐야 되는 스타일인데, 유초는 중등처럼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시각장애, 청각장애부터가 확실히 난이도가 중등하고 유초는 좀 더 다르다. 그래서 시각, 청각 계속 여러 번 얘기하는 건 이제까지 여기도 일반 교과가 좀 더 많이 섞여서 장애 유형과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일반 교과에서 나오는 체육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국어 이런 것들도 연계가 되기도 했다. 그다음에 의사소통 장애도 저희는 간단하게 이제 보면 고은 교수님 책으로 수업을 많이 하셨죠. 그 정도만 봐도 중등 유초는 문제가 풀 수 있었는데, 중등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깊게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역시 나중에 기출문제 풀더라도 아, 중등은 이런 식으로 깊게 나오구나 해서 훑어보는 방식으로 저희가 체크할 거고요. 특히 또 이제 지체, 건강이라는데 건강 장애는 유초는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안 나온다라고 해서 안 해주는 건 아니고 사람 일은 사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중등처럼 깊게 들어가지는 않고 대충 유초에서는 이 정도가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라고 하는 정도로 언급하고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건강장애는 아무튼 이제까지는 사실 유초에서는 거의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던 그런 파트였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특수교육 공학부도 중등은 굉장히 깊게 나오는데 저희는 나오는 부분이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부분은 유초 입장에서 나오는 알아야 되는 부분만 체크하는 방식으로 들어갈 거여서 특수교육 파트에 있는 모든 영역을 다 다루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완대책 의사소통도 역시 유초와 중등은 굉장히 또 난이도가 달라서요. 저희는 이 부분도 중등보다는 유특과 초특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유초 수준에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만 하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1, 2, 3, 4가 저희는 유초하고 중등 공통적으로 이 교재가 볼 수 있게끔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 중등에서 많이 언급되는 부분들은 저는 간단하게 유초 입장에서는 간단하게 말 그대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더라도 이거는 공통적인 책이기 때문에 유초 정도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만 선생님이 언급하고 지금 진행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135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연간 강의 계획은 여기 지금 선생님들이 나와 있어서 한번 자료를 보시면 되는데, 이걸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35 선생님들에게 아마 찐초보에 관련된
무료 특강에 들어가죠. 선생님들이 이제 무료로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찐초보와 관련된 특강은 개론서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선생님들은 이제 아마 인강으로 그 무료 특강이 직강생 분들은 올라갔을 거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들으는데 이 책 기본 베이스가 특수 아동 교육이라고 해서 박은혜 이소영 교수님 그 개론서를 제가 정리한 특강이거든요. 근데 이제 권하는 이유는요. 저희는 이 특수아동 교육이라고 하는 개론서가 교직론술에서 많이 참고가 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내용은 좀 더 쉽지만 그 파트에서 나오는 특수아동 교육 개론서는 교직론술에서 많이 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가볍게 그 책을 좀 더 구입하셔서 보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 책은 현장에서도 우리 제자들이 많이 본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교직론술이 좀 더 뜨아 그러니까 낯설고 좀 더 새로운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 이제 배경 지식들을 많이 요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서 이제 말 그대로 계속 특수 아동 교육이라고 하는 사판 개론서도 교직 논술을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조금씩 파트를 나눠서 읽어보는 것도 추후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 내용을 좀 더 장애 영역만 묶어서 특강한 것이 찐 베이스라고 하는 노베이스라고 하는 특강이다. 이렇게 말씀을 잠깐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쭉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계속 1년 강의 계획이라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저희는 특수교육학 위주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고 중간중간 초등 특수교육과정이라든지 유아특수교육이라든지 교직논술 그리고 법, 점자, 그 다음에 웩슬러 5 등등.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이번에 일반 유아 민정선 선생님이랑 얘기를 한 게 뭐냐면요. 서로 파트를 나눠서 유특 선생님들만을 위해서 좀 더 특강을 해주자라고 해서 저희가 특강도 이제 마련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외에 여러 특강들이 들어가는 거니까 할 일이 굉장히 바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강에 관련된 내용들 있고요. 그다음에 혜택은 제가 따로 이제 말씀드리지 않을 거니까 선생님들이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문자 오는 거 잘 안내를 받으셔서 중간중간 잘 체크하셔서 특강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저희가 강의가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속 유초반이니까 유초반 위주로 저희는 넓게 보고 일단 구조화를 시키면서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는 작년 거 수업을 들은 선생님들은 작년 교재로 수업을 들으셔도 되는데요. 페이지가 약간씩 다를 겁니다. 그리고 디자인이라든지 등등이 조금 변화가 된 게 특징이고 그리고 작년 교재로 이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우리 교재에 지금 올해 나왔던 2027 대비로 나오는 교재에는 이제 말 그대로 작년에 유초중에 나왔던 기출문제들이 다 실어 있지만 작년 교재로 보신 분들은 그런 기출문제들이 실어 있지 않거든요. 그럴 때에도 저희가 기출 살펴보기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또 자료를 드렸으니까 선생님들은 작년 책으로 공부하신 분들을 참고해서 보시고 또 뭐가 추가가 됐는지는 카페에 이미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작년 책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카페에 들어가 보면 어떤 내용이 추가가 됐는지 자료도 있을 것이고 교재에는 실려 있지 않지만 기출 살펴보기라고 해서 간단한 문제들도 추가적으로 올라갔으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충 이제 안내는 다 끝난 것 같고요. 이제 공부를 하고 싶으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정서및 행동장애입니다. 실제 정서및 행동장애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 가보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특수교육 대상자 장애 어떤 장애라고 하는 것으로도 이제 물론 명칭을 의학적인 걸로 들어가긴 하지만 거의 금쪽 같은 뇌세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통합학급에서 아이들과 일반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 정서및 행동장애 아이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이런 정서및 행동장애라고 하는 아이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추후에 어떻게 이제 우리가 진단을 하는 방향들이 있는 건지 교사는 또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는 건지 등등을 저희가 이제 배우도록 할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장애로 명칭을 하는 것도 있고 통합학급에서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정서 및 행동장애라고 하는 정의 및 분류
라고 하는 부분으로 들어가 보면 통합학급에서 일반 교사가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혹은 저희 의사들이 판단하는 장애 진단이라든지 두 가지로 정의하거나 분류하는 관점들을 앞으로 쭉 배우도록 할 건데요. 아까 제가 강의는 전체적인 흐름의 도식화,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먼저 안내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부분적인 도식화로 설명을 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선생님들이 보시면 또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도식화가 있거든요.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할 건데요. 지금 보고 있는 페이지는 어디냐면 10쪽에 보시면 한눈에 보기라고 하는 파트가 있을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정서및 행동장애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11쪽에 보시면 도식화라고 나와 있어요. 이 도식화는 저희가 전체적인 파트 4가지 있는 도식화. 그래서 보시면 페이지 17쪽까지가 도식화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11쪽에서 17쪽까지 있는 도식화를 베껴쓰기를 해오는 게 숙제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하지만 나중에 이거 쓰기 잘했다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을 날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꼭 선생님들이 최소한은 베껴쓰는 거를 제 교재는 거 똑같이 전사를 하시되 좀 더 공부를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살을 붙여서 정의면 정의도 쓰시고 어떻게 보면 미리 이제 서머리를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하셔도 좋으니까요. 조금 더 채울 수 있는 분들은 채우셔서 제출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쪽에서 17쪽은 마무리할 때 저희가 쭉쭉쭉 보면서 들어갈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고 페이지 18쪽을 보시면 부분 도식화가 또 나와요. 똑같은 거. 페이지 18쪽 보시면 도식화라고 해서 부분 도식화 나오죠. 그래서 저희는 부분 도식화를 하시고 이게 볼 거고 그 다음에 본문의 내용 그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식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도식화를 볼 때 아까 선생님이 정의와 분류라고 하는 걸 말을 해줬는데 의사들이 판단하는 것도 있고 교사들의 입장에서 통합학급에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저희는 이런 정의 및 분류라고 하더라도 이제 1번 여러 강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이런 강론들을 활용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대부분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도 지금 겸임으로 교수로 해서 이거 다 과목도 가르치고 하거든요. 근데 정서 및 행동장애라고 하는 박명희 교수님 책을 일반적으로 대학교에서는 많이 수업을 하실 거예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박명희 교수님, 이효신 교수님. 그래서 정서 및 행동장애 어떻게 보면 필독. 그리고 그 책에서 임용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서 저희는 대부분 이 책으로 대학교는 수업을 하더라. 그런데 이 책만 봐서는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걸 다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정서 및 행동장애 교육 3판에 해당하는 윤점령 교수님 외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이 책을 좀 더 활용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가장 최근에 나온 건 이승희 교수님의 정서 및 행동장애 3판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이제까지는 잘 나오진 않았지만 이 교수님 책도 활용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저희는 한 권의 책에서만 임용 문제가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가 섞여서 하나의 세트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특히 이 정의 및 분류가 이 강론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희 교수님 책은 아까 의사들이 보는 거, 교사들이 보는 걸 정의라고 얘기했다면 정서 및 행동장애의 분류인 박명희 교수님 책에서는 그냥 말 그대로 교육적 분류, 의학적 분류 이렇게 나누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정의와 분류가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인데 강론에 따라서 정의라고 보기도 하고 분류라고 보기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번 책 기억나시죠? 하면 정서 및 행동장애 박명희 교수님 책이래. 뭐 그냥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2번 책 이렇게 얘기하면 윤점령 교수님 책에서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됐구나. 3번 책 이승희 교수님 책 이렇게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계속 유초이기 때문에 일반 교과 들어가니까 강론까지 볼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계속 일반 교과도 해야 되니까. 하지만 궁금할 수는 있으니 선생님이 이렇게 참고해 주는 건 이 책에서 나오거나 체크하시면 나중에 저희가 3, 4, 5, 6대 기출문제 분석할 때는요. 제가 말씀드린 이 책들이 굉장히 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정서 및 행동장애 판별이라고 하는 부분은
판별이라고 했으니까 선별하고 진단하는 이런 파트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별하고 진단하는 이 부분이 같이 연계가 되는 파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1번 책을 저희가 참고해서 자료를 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파트는 거의 내용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임용 문제, 시험 문제는요 여기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공부를 한다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공부하지 마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처음부터 공부는 누구나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공부하는 누구나 열심히 한다는 건 내용이 쉬워서 그래요. 재밌습니다. 하지만 그건 누구나예요. 그래서 항상 공부는 어렵고 힘든 부분들을 해놔야 나중에 쉽고 이 재밌는 부분들은 쉽게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정서및 행동장애 개념적 모델, 이걸 시험 문제에 따라서는 이론적 관점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역시 계속 강론의 책이 다르다라고 선생님이 말을 해줬기 때문에 물어보는 방식도 개념적 모델을 쓰시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론적 관점을 쓰시오, 살펴보는 내용의 방식이 다르지만 정답은 얘네들을 똑같이 쓰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체 생리학적 모델을 또 다른 강론은 생물학적 모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 아이가 태어나는 유전적인 거, 뭐 기질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앞으로 이제 살펴볼 거고요. 심리 역동적 모델, 정신 역동적 모델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1번 책이든 2번 책이든 같이 섞어서 저희가 교재를 만들었는데요. 이건 심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심리는 뭘까요? 마음 이잖아요. 그죠? 정서죠. 그와 관련된 걸 우리가 또 원인으로 바라보는 관점이구나. 그다음에 인지적 모델이라고 하기도 하고 인지 모델을 저희가 공부할 건데요. 공부를 할 때 선생님들은 여기에서는 5개 중에 여기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또 역시 우선순위를 둔다라고 한다면 나는 무조건 인지적 모델부터 완벽하게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지 모델이라고 하는 건 생각, 사고와 관련해서 앞으로 저희는 공부를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1, 2, 3번은 추후예요. 추후에 장애의 원인을 우리는 어디가 있다? 아이 자신에 있는 내적인 상태와 바라보는 관점을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행동주의와 생태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행동주의 모델은 사실은 여기서는 굉장히 좁은 의미에서 저희가 공부를 할 거고요. 얘는 정말 특수교육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행동과 연결되어 있는 것 혹은 도전행동하고 연결되어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저희는 정서, 자폐, 그 다음에 뭘 공부한다고 했죠? 문제행동, 중재와 이해라고 해서 3분의 1을 차지하는 게 1권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3분의 2에 해당하는 내용이 같이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이 행동주의 모델에서는 추후에 우리가 겹쳐지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보는 중재 전략 정도만 언급해서 들어가도록 할 것이다. 그다음에 생태학인 건 이제 환경적인 거.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행동주의와 생태학은 장애의 원인을 외적인 부분하고 연결해서 살펴보는 내용들 이렇게 전반적으로 볼 거고요. 조금만 더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이런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도 있고 이 강론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보면 정의도 있고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 원인도 있고 평가 절차도 있고 중재 전략도 있고 표로 제가 교재에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시험 문제는 주로 원인하고 중재와 연결해서 이제까지 문제가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2가지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또 나머지 안 한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5가지 모델은 추후에 공부를 할 때 정의도 있을 거고 원인도 있을 거고 평가 방법도 있고 중재 전략 등등이 있는데 우리가 주로 공부하는 건 원인하고 중재 위주로 보는데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중재보다는 어떤 것들은 어떤 이런 학자가 중요해요 라고 해서 융통성 있게 기출문제 위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오랫동안 선생님들이 투자해서 공부를 하는 그런 파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째 파트는 하위 유형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하위 유형이라고 한다면 보니까 선생님들이 여러 장애 영역들이 지금 나와 있지요. 그래서 저희는 이 파트는요. 의학적인 관점, 그럼 의학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건 의사들이 보는 책에 근거해서 너는 품행장애야, 너는 주의력결핍 과잉장애야 라고 진단명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의사들이라고 했죠.
그럼 의사들이 하는 장애 진단명을 저희 쪽에서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즉 교사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사 입장에서 바라보는 장애 진단명이 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는 간단하게 여기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자세히 보기보다는 의학적인 관점에서 체크할 부분만 체크를 간단하게 할 건 밑줄만 긋고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저희가 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여기 7, 8, 9라고 하는 부분들 위주로 다시 이렇게 갈게요. 7, 8, 9 위주로 많이 선생님들이 꼼꼼하게 자세히 공부할 파트, 여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 있는 내용들이 왜 이것까지 자세히 안 해주지라고 서운하지 않는 부분은 이건 의사들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들에 따라 어떤 건 우울장애에서도 뭐 예를 들어 주요 우울장애, 어떤 건 지속적인 판단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시험 문제 나오는 확실한 거 위주로 암기를 할 건데요. 왜 그러냐? 여기는 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저희가 아까 3분의 2가 어디에 나온다고 했죠? 문제행동 중재와 섞어서 문제가 출제가 돼요. 이렇게 세트로. 그래서 아이가 소리 지른다, 자리를 이탈했다, 이런 게 여기 있는 아이들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중재하는 방법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럼 선생님들이 여기서도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있는 거 위주로 암기하면 되구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유특에서는 시험 문제가 발달지체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단명으로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서 결론은 유특은 여기에서 한 번도 안 나왔다. 왜냐하면 바로 지금 유아아이를 너는 어떤 장애야?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유특 관점에서는. 그래서 유특은 주로 발달지체라고 하는 큰 덩어리로 나오기 때문에 한 번도 진단명을 물어본 적이 없었다. 그럼 유특은 좀 센스 있게 공부하시면 되고, 초등은 무조건 나왔다. 이런 장애 아이가 있어야 문제 행동을 어떻게 지도해서 효과를 받는지가 언급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 파트도 우선순위를 위해서 선생님들이 공부해야 똑똑하게 공부를 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 교육은 저는 중간중간 넘어갈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거든요. 왜 그러냐? 결국 아까 선생님이 원인하고 여기 중재 파트 위주로 공부한다고 했었었지. 그럼 얘가 이렇게 겹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겹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굳이 반복되는 건 따로 하지 않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때는 양이 굉장히 적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선순위를 통해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똑똑한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전체적인 걸 한눈에 보기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이제 저희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선생님들이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에는 페이지 좀 더 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가보시면 18쪽에 나와 있어요. 18쪽에 보시면 저희가 이번에 디자인도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부분도식화 18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선생님 보시면 지금 저희는 부분도식화를 보시면 전체 도식화를 또 살펴볼 때 이건 저만 한번 볼게요. 이렇게 기출 표시가 나와 있어요. 그럼 시험 문제는 항상 이렇게 기출 표시가 많이 나온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인지적 모델은 매번 시험 문제가 출제가 돼서 선생님들이 이 기출 문제가 많이 나온 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고 그걸 빨리빨리 끝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전체적인 도식화를 잠깐 말씀드렸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의하고 분류 보면 듬성이지요. 그럼 여기선 중요한 키워드만 살펴보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정서및 행동장애 정의와 선생님의 정서및 행동장애 분류는 같은 말이라고 했어. 단지 뭐가 다르다고 했지? 책만 다르대 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 있는 법적인 정의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선생님들이 장뜨법 공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뜨법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의이기 때문에 그 법에 있는 정의를 정확하게 암기하시면 되는데요. 어차피 나중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선생님들이 외워야만 문제를 푸는 거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정의, 장뜨법에서 나왔어요. 이거는 필수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 정의구나. 왜 그럴까요? 조금만 보충적인 설명을 해드릴게요.
나중에 법을 보면 제15조에 특수교육 대상자를 선정하는 선정 기준이 나와요. 그 선정 기준이 다 여기 있는 정의들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현장에 선생님들이 교사로 가시면 이 법에 나오는 정의를 토대로 선생님들이 진단평가에서 어떤 장애입니다. 이거 명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나중을 위해서라도 꼭 정의는 암기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임상적 정의는 책이 다른 거죠. 임상적 정의는 여기 있는 정신의학적인 분류랑 똑같은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똑같은 말. 그래서 임상적 정의와 정신의학적 분류는 의사들의 판단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5년 박사님, 정신의학과라고 하는 거, 그 박사님들이 그와 관련된 책을 보고 진단명을 부여를 하는 거구나. 그래서 같은 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임상적 정의, 정신의학적 분류 같은 말, 책이 다른 거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적 정의, 교육적 분류 이거 같은 말, 같은 말, 이거 같은 말. 그럼 이건 누가 하냐? 교육이니까 교육은 누가예요? 교사가 하는데 여기서 교사는 특수교사일까요? 통합학급 교사일까요? 통합학급 교사예요. 통합학급 교사. 왜 그럴까요? 우리는 통합학급 교사가 아까 금쪽 같은 내 새끼 말씀드렸잖아요. 특수교사보다는 일반 학급의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이 아이는 문제행동이 심해요. 소리 질러요. 이런 내용들을 인터뷰하는 거 가끔씩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교사가 판단을 해주는 건데 여기서 교사가 판단을 하는 건 일반 교사가 장애 아이들이라고 이미 판단하기 이전에 이 아이들을 보고 이 아이 좀 일반적인 아이들보다 소리 많이 지르는데? 자리탈이 좀 더 심한데?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명칭이 부여가 되는 것보다는 우리 아이들 교사들이 즉 일반 교사가 판단을 했을 때 왜 쟤는 하루 종일 말이 없지? 친구들하고 관계가 없지?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내재화, 내현화라고 하는 건 우울증, 불안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는 심리를 우리는 내재화, 내원화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바라보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외재화, 외연화는 뭘까요? 겉으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아까 소리 지르고 이 아이가 자리 이탈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외재화는 외헌화 똑같은 말. 선생님이 학부모하고 상담해서 선생님, 어머니 얘는 집에서도 이렇게 돌아다니나요? 밥 먹을 때 돌아다니나요? 어머니 이 아이는 하루 종일 이렇게 말을 많이 하나요? 이렇게 계속 상담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죠? 그런 아이들은 우리가 주로 외연화 이렇게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외연화는 결국 교육적 정의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제가 만약에 공부를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당연히 법이니까 암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훑어볼 거고 보통 시험 문제에는 둘 중에 또 2번에서 많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 2번 위주로 선생님들은 암기를 먼저 해놓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교사들에 의해서 분류, 정의 같은 말이라고 하는데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돼요. 그럼 교사들이 이 아이가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장애 아이도 만약에 진단이 되기 위해서는 교사도 그냥 데이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머니, 이 아이는 일반 아이들보다 강도가 심해요. 때리는 강도가 살짝 건드리는 게 아니라 엄청 친구를 세게 때려요. 강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진짜 아이를 수십 번 때려요. 빈도 이게 오랫동안 지속이 돼요. 이런 것들의 판단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어머니 한번 아이랑 같이 병원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진단하는 어떻게 보면 기준이 되기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에 나와 있는 교육적 분류는 교사의 판단에 따라 아이를 바라볼 때 우리는 빈도나 심각성, 나중에 이걸 우리는 강도라고 하거든요. 지속시간, 지속성, 이걸 다른 말로 만성성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다 같은 말, 책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판단, 그리고 복합적인 건 한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섞어서 이렇게 보기도 한다인데요. 이건 별표로 해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얘는 어떤 책에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다. 그래서 세 가지로 물어보면 예, 네 가지로 물어보면 여기는 네 가지. 그래서 융통성 있게 보시면 되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정의와 분류라고 하는 건 같은 건데 이건 교사들이 판단하기도 하고 의사들이 판단하기도 한데 라고 하는 걸 배웠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보시면 끈기 돋보기라고 좀 더 덧붙여서 봐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최근에는 여기 있는 것도 많이 얘기해요. 공존장애
예전에 이거 장애의 동시 발생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두 가지 있는 애들 어떻게 할 건데요? 하루 우울하기도 하고 친구 때리기도 하고 하는 애는 어떻게 할 건데? 이거 우리는 공존장애라고 하자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는 많이 이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서및 행동장애라고 하는 부분은요. 그래서 정서라고 했으니까 이 아이가 어떤 마음적인 것도 있고 그것들이 추후에 문제행동, 행동으로 나타나는 이런 아이들을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다 어디에 있다? 통합학급에서 있는 아이들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의 내용을 선생님들이 보시면 이렇게 관련된 정의도 있는데 중간중간 선생님 보시면 제가 이렇게 음영 처리를 해놓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빨간색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기출에 나왔던 걸 체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오늘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유초를 할 때에는 이게 오실 때에는 빨간색에 해당하는 건 기출이니까 선생님들이 같이 쳐주시면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앞으로 제가 이제 파란색을 쓸 거예요. 그러면 파란색에 해당하는 것은 그 주변에 있는 내용이니까 이거는 조금 더 기출 확장의 의미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은 기출은 아니지만 기출 주변에서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내용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빨간색과 파란색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은 그 외의 것들을 쭉 훑어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강의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볼게요. 자, 우선은 이제 법 같은 경우는 객관식 때 나와서 사실 이건 필수적이기 때문에 체크를 안 했지만 선생님들이 임용과 관련되는 것보다는 나중에 현장에서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내용 이렇게 말씀드렸죠?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법적인 정의는 정서행동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지적, 감각, 건강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성적이 안 나와? 그래서 학습에 어려움이 있니? 아이를 설명하기도 하고요. 친구들과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그 다음에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건 뭘까요? 학교에 있는 상황, 집에 있는 상황,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도 부적절한 행동, 문제행동, 흔히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문제행동보단 다 도전행동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도전행동이나 이렇게 부적절한 감정들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요.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역시 학교의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학교나 개인 문제와 관련해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 이거는 학교 가기만 한다면 머리 아프고 학교 가려고 하면 엄마 배 아프고 이렇게 결석 자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이러한 아이들이 이제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보니까 지닌 사람도 있고 겪는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뭐가 차이점일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전문가에 따라서 바라보는 거여서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왜 지닌 걸로 하냐, 겪는 걸로 하냐. 그러면 저희는 논란은 논란인 거고 그냥 있는 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은 이대로 해서 5가지 정의를 설명하고 있구나. 자, 그 다음 임상적 정의, 의학적 정의 혹은 정신의학적 분류.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 정신장애 진단이라는 임상적 목적을 가지고 진단책에 명시된 그럼 진단책에 명시된 정의라는 건 추후에 의사들이 만든 책을 저희들은 DSM-5 DSM-5TR 이걸 많이 들어볼 거예요. 그래서 결국 DSM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신의학과들이 쭉 아이들을 쭉 임상적으로 즉 계속 이제 본 거죠. 진료를 하다 보니까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그거 쭉 만들어낸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책에 의해서 어떤 아이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어떤 아이들은 품행 장애 이렇게 진단명이 주어지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 진단명은 우리는 어디서 배운다고 했죠? 4번째 파트에서 품행 장애 아까 우울장애 잠깐 말씀드렸던 거 생각나죠? 그 파트에서 이런 의사들이 만든 책의 진단명을 공부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적 정의는 누구다? 교사다. 그래서 중재와 예방이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비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어떤 장애 하면 안 돼요. 그냥 얘는 겉으로만이 드러나는 문제행동을 보여요. 얘는 속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큰 틀에서 일반 아이들이 있지만 추후에 교사의 판단에 의해서 보니까 너무 심각해요.
빈도도 많아요. 그러면 어머니 이 아이 데리고 한번 병원 좀 가주실래요? 라고 해서 병원에 가고요. 병원에 가서 이 아이가 예를 들어 품행장애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부모가 또 원하면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하는 걸로 법적인 정의로 선정을 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이제 법적인 정의로 가는데요. 선생님은 이거는 아직은 이해하기가 힘들 수 있어요. 왜냐 이거는 나중에 사정과 평가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선별, 진단, 적격성 뭐 이런 것도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적기만 먼저 해보자. 적는 거 먼저 해보자. 그래서 나중에 교육적 정의는 선별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래. 그 다음에 임상적 정의는 장애진단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진단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대. 그 다음에 법적인 정의라고 하는 건 특수교육이라고 하는 거니까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꼭 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얘가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부모가 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는 나중에 8번째 사정과 평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자세히 배우는 거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되, 그래도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나중에 선별이라고 하는 건 잠시만요. 제가 여기에서 판별 절차 잠깐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 언급만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배경 지식. 그럼 실제적으로 시험 문제는 정의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저희는 잠시만요. 여기 있는 분류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 그래서 암기한다면 오히려 여기를 선생님이 더 암기하라 라고 얘기해 줬었었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페이지 지금 선생님들은 여기는 21쪽으로 쭉 넘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앞에 있는 우리가 빈도, 강도, 심각성 뭐 이런 걸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어서 저는 여기로 가볼게요. 자, 정신의학적 분류, 임상적 정의 다 같은 말이라고 했었었지? 이건 누가 판단해? 의사들이 판단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었어. 그래서 실험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뭘까요? 병원에 오는 환자들을 계속 본 거예요.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의사들이 이렇게 정신질환과 관련된 진단명을 우리가 이렇게 부여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의사들이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교육적인 중재, 어떤 장애는 어떤 중재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주시면 못해요. 그냥 너는 품행장애, 너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이렇게 명칭만 주로 부여를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저희는 이걸 어디서 배운다고요? 4번째 우리는 하유형, 정서및 행동장애 하유형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파트구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시험 문제는 그래서 의사들이 내는 거에서 추후에 간단하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여기 파트에서는 교사가 입장이 훨씬 더 중요해요. 교사는 누군데요? 여기서 교사는 특수교사? 아니라고 했어요. 어떤 교사? 일반 교사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 교사가 아이 행동을 쭉 현장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아이를 보니까요? 하루 종일 친구들하고 말을 안 해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소심한 아이들. 또 어떤 아이들은요. 하루 종일 떠들어요. 집에 갈 때까지. 돌아다니고. 이런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재화, 내현화라고 했습니다. 선생님들 지금 혹시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이게 빨간색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이게 빨간색은 또 빛이 비쳐갖고 안 보인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혹시 빨간색으로 일단 이렇게 체크는 했는데 이게 뭐 잘 안 보여요. 음영 처리가 잘 안 보여요.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면 제가 분홍색으로 비슷하게 또 다시 작업을 할 거니까요. 왜냐면 이걸 해보니까 빨간색은 또 이 빛 때문에 안 보여서 체크 못 하겠다는 분들 의견도 있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건 다 시험 문제니까. 그래서 내현화, 내재화라고 하는 건 우울증 혹은 불안 혹은 여기 보시면 위축 이런 아이들을 주로 내재화 요인, 내현화 요인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마음의 내면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외재화, 외현화라고 했습니다. 외현화는 통제 결여래요.
통제 결여라는 건 뭘까요? 스스로가 통제가 안 돼요. 앉아있으라고 해도 어느 순간 보면 또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행동에 있어서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추후에 보면 충동적으로 친구를 때린다든지 아니면 뭐요? 저 안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서 반항하는 행동들을 보인다든지, 그래서 타인이나 환경을 외적인 것으로 계속 표출되는 아이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선생님, 아까 선생님이 이런 아이들은 주로 누구라고 했었었죠? 어디 외우라고 했었었지? 전체 한눈에 보기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품행장애, 주의력개별 과잉행동장애 혹은 적대적 반항장애라고 해서, 잠시만요. 얘네들을 외우라고 했었었지. 왜 그럴까요? 교사들은 마음을 진단해서 얘네들을 할 수가 없어. 대부분 우울증, 불안장애는 약이 동반하거든요. 근데 교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 세팅이 나올 때는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그래서 교사가 문제 행동을 지도했더니 중재 효과 있다, 이런 식으로 세트가 나와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대부분 7, 8, 9에서 주로 많이 나오더라. 그럼 7, 8, 9는 외연화일까요? 내연화일까요? 아, 주로 겉으로 드러나는 외연하구나, 이렇게 또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래서 주로 외연적인 행동들을 우리가 지도했을 때, 우리는 중재, 교육 같은 말인 거죠. 중재했을 때 얼마나 이 아이가 중재 효과를 받는지 알기 위해서는 주로 겉으로 드러나는 아이들이 시험 문제 세트로 많이 출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는 품행장애, 아까처럼 여기 나오는 주의력개별 과잉행동 장애야, 이건 의사들이 판단한 거라고 했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외워놔야, 내워놔야 라고 명칭을 사용하면 좋은 점. 왜 그럴까요? 낙인. 낙인이라는 건 뭘까요? 제 품행장애래. 엄마가 쟤랑 놀지 말래. 장애 있다고. 이러면 아이에게 낙인, 꼬리표가 따라다닌다고. 근데 얘는 겉으로 좀 더 문제가 나타나네? 얘는 좀 더 수업 중에 아무 말도 엄마 쟤 되게 조용해. 그럼 엄마가 예를 들어 집에 가서 얘기해도 걔랑 놀지 마, 이렇게 말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낙인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사들은 겉으로 좀 더 문제가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 아이는 하루 종일 안 하는 거 보니까 뭔가 마음에 이 아이가 뭔가 불안한 요소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얘 무슨 장애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낙인의 효과, 꼬리표를 줄일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나중에 지겹도록 따라다닐 건데요.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중재를 제공한다. 선생님들이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소리 질러요. 자리 이탈해요. 근데 중재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 문제 행동이 훨씬 더 드러날 거니까 어떻게 할까요? 아, 얘 어떻게 하면 소리 지르는 걸 낮추지? 얘 어떻게 하면 의자에 앉아있도록 하지? 좋아하는 거 하도록 할까? 아니면 소리 지르는 거 대신 발표를 열심히 시킬까? 이게 다 뭐예요? 여러 중재를 지금 연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이런 아이들을 뭐 해야 된다? 교사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가르치지? 라고 해서 좀 더 집중적인 이 아이만을 위한 중재를 연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중재 제공하는 건 선생님이, 그래서 얘는 예방, 문제 행동이 나타나기 이전에 좋아하는 거 먼저 해주면 굳이 소리 지르거나 자리탈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중재와 예방이라고 하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어나 외어나 이렇게 부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저희가 좀 더 어디로 갈 거냐면 저희가 두 번째 파트가 판별 나올 거거든요. 거기랑 연결되는 굉장히 또 중요한 용어다. 일단 적어놓기만 하세요. 자, 그 다음 옛날에는요, 하루 종일 말이 없는 아이는 선생님이 너무 다루기가 쉬운 아이예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 아이들로 봤는데 요즘엔 어때요? 그런 아이들을 좀 더 심각하게 보죠. 왜요? 우울증? 소아 우울증 이런 것들. 그래서 옛날에는 문제 행동을 심각하게 보이는 아이들에만 관심을 줬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내재화해 있는 아이들에게도 관심을 주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 가지고 있어. 뭐 얘네 속견 아이들 뭐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게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저희는 공존장애, 파란색이죠. 그래서 공존장애, 이걸 과거에는 장애의 동시 발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출 확장이니까요. 선생님들이 두 가지로 기억하시면 돼요. 우선 공존장애란 한 개인에게 두 가지 이상의 장애 상태가 동시에 나타나요. 그런데 첫 번째 예시는요. 정서및 행동장애이면 학습장애인 아이들. 두 가지 장애 진단명이 있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지금처럼 내원화의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외원화의 문제, 우울증과 품행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그래서 공존장애 유형을 두 가지 쓰시오.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지만 그렇게 한다면 학습장애와 정서 및 행동장애, 외원화, 품행장애와 우울장애 이렇게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우리는 공존장애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기출의 확장이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나머지는 쭉 이제 하지 않고 키워드 위주로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내용을 토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를 한번 좀 가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20쪽, 20쪽을 보시면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교사는 일반 교사, 계속 일반 교사 판단하에 내재와 위험 요인도 있고 외연화라고 하는 것들도 있는데 아까 이 교사들은 조금 더 장애가 심하면 좀 행동이 과하면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의사한테 한번 가보라고 했는데 그럼 어떤 판단 기준에 의해서 의사한테 한번 가보라고 하지? 교사가 데이터도 없이 그냥 어머니 그냥 얘 심각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문제 행동의 어머니 빈도가 다른 아이는 한 번 이렇게 친구를 건드리는데 얘는 하루에 수십 번, 몇십 번, 한 30번 정도 친구를 건드려요. 어머니 때리는 것도 살짝 건드리는 게 아니라 주먹으로 때렸어요. 얼굴을 이렇게 뺨을 손바닥으로 때렸어요. 이렇게 해서 강도도 심각해요. 그리고 이 지속된 시간도 좀 더 오래. 그러니까 하루 오늘 그런 단일이 아니라 지금 제가 한 달 동안 지켜보니 이런 것들, 그죠? 그리고 한 가지 문제 행동만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소리도 지르고 그다음에 자리 이탈도 하고 친구들에게 물건도 던지고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사가 이런 여러 가지 판단의 근거에서 이제 뭐예요? 어머니 한번 병원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해서 진단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가지고 있는 일반 교사의 관점에 따라 문제 행동의 빈도나 심각성은 다른 말로 저희가 뭐라고 했죠? 강도랑 똑같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지속시간은 만성성, 지속성 똑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는 어떻게 진단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에서도 만약에 세 가지로 물어봤어. 그럴 때는 강론이 다르다고 했으니까 복합성이라고 하는 걸 빼면 되는구나. 네 가지로 한다면 복합성을 넣고 만약에 세 가지라고 한다면 우리는 얘를 빼면 되지.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선생님들이 머릿속에 이해하시는 거 잠깐만 이제 가볼게요. 우리는 이런 정의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시험 문제를 토대로 보니까 오히려 쭉쭉쭉 미리 좀 가볼게요. 분류라고 하는 관점으로 암기하는 게 훨씬 더 시험 문제와 적합하대. 왜냐? 이제 가볼게요. 왜냐? 교육적인 분류에서 우리는 외연화와 내재화가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잠깐 이제 또 이제 문제 풀면서 또 왔다 갔다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물건을 집어 던지고 거친 말도 하고 소리 지르고 교실 돌아다니고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볼 때 머릿속에 이미지가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그려지죠? 이런 건 다 겉으로 드러나는 거. 그래서 교육적 분류라고 하는 걸로 물어봤으니 시험 문제는 교육적 정의보다는 분류라고 하는 걸로 나와서 우리는 여기를 외재와 외연화라고 하는 걸로 쓰시면 됐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저희는 유초반이니까 교육적 분류라고 얘기하지만 나중에 조금 더 선생님들이 나는 조금 더 과거에 있는 중중에 있는 객관식까지 공부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렇게 또 나오지는 않아요. 아까 책이 다르다고 했지요. 1번 책에서 나온 문제이고 2번 책 윤점윤 교수님 책에서는 얘네들을
행동 차원적 분류라고 할 거예요. 차원적 분류. 행동 차원적 분류. 또 어떤 책에서는 경험적 분류 혹은 범주적 분류 부르는 용어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냥 유초는 이게 중요한 키워드 이렇게 얘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르는 용어도 강론마다 다르긴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이걸 토대로 계속 그럼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진단 교사들이 이제 진단하기 위해서는 빈도 강도가 높은 심각성 우리가 고려하면 되는 거지. 여기 들어가는 건 뭘까요? 지속성, 만성성, 지속시간 이거 이제 쓰면 되는 거죠. 아까 얘는 하나, 둘 이렇게 표현하는 거 강론마다 다르니까 그 다음에 지속성, 만성성, 지속시간 아무거나 쓰시면 되고요. 여기는 복합성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이 문제행동 양상 측면에서 쓰시오라고 하는 거 정확하게 정답으로 써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큰 틀로 한번 저희가 배웠던 내용들을 제가 여기로 통해서 이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학생이라고 한다면 일반 학생들이랑 일반 학생들이에요. 그럼 우리 지금 외어나 내어나 이런 거 아직 아니에요. 그냥 우리 반 학생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교사가 보니까 어떤 아이는 하루 종일 말이 없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계속 떠들고 소리 지르는 아이가 있어. 무슨 말인지 가셨죠? 그래서 내어나 외어나로 분류되는 또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를 보니까 여기가 너무 빈도, 심각성, 그 다음에 지속성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너무 세요.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예요? 부모님께 전화해서 어머니 얘 병원 한번 가보세요 라고 했더니 이 아이는요. 어머니 의사한테 갔더니 얘가 품행장애 진단을 받았어요 라고 하는 진단명이 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내도 되는데요. 이 장애 학생, 품행장애 학생을 나중에 사전과 평가에서는 뭐 한다? 특수교육 대상자로 원해요. 그럼 나라에서 주는 여러 또 혜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정 기준에 하려면 법에서 이제 만족하면 이 아이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기도 한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여기 있는 내용들 중에서도 내재와 뇌언화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중요하고 내재와 외언화라고 하는 건 우리는 교육적 교사, 그래서 교사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조금 더 확장하면 뭘 공부하래? 그럼 두 가지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한대? 공존장애라고 했으니까 공존장애는 품행장애이면 우리가 정서및 행동장애이면서 학습장애, 품행장애이면서 우울장애 이런 아이들을 공존장애라고 한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가볼게요. 만약에 조금 더 확장을 한다면 왜 자꾸 우리는 내재와 외연화가 중요할까요? 낙인을 줄일 수 있다고 했잖아요. 더 우리가 중재를 제공해서 문제행동 예방할 수 있다고 했죠? 네, 그런 것들도 머릿속에 계속 이미지를 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배운 내용 저희는 쭉 문제도 풀어봤고요. 정리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는 시간 갖고 저희는 그 다음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